에덴 동산 도대체 어디였을까? 성경을 읽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떠올립니다. 그런데 최근 고대 지역 연구자들 사이에서 믿기 어려운 말이 들려옵니다. 조건을 대입하면 한국이 가장 잘 맞는다. 에덴 동산은 한국이었을지도 모른다. 전 세계 성서 고고학계를 경악시킨 이 한마디가 누구의 입에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바로 다니엘 루빈.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서 고고학 연구소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그런데 불과 1년 전만 해도 그는 에덴 동산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는 전통 학설을 확고히 믿었습니다. 2024년 국제성서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서학자 중 에덴 동산의 한반도설을 고려하는 비율은 전체의 0.1%도 되지 않습니다. 다니엘 역시 그 99.9% 중 한 명이었죠. 그런 그가 왜 갑자기 평생의 학설을 뒤집었을까요? 그가 이스라엘 국립도서관 지하서고에서 발견한 고대 사본에 무엇이 적혀 있었길래 모든 확신을 버렸는지, 왜 한반도가 에덴의 지리적 조건을 가장 완벽하게 충족한다고 선언했는지, 그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한국인으로서 얼마나 축복받은 땅에 살고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이 편지를 씁니다. 제 이름은 다니엘 루빈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출신이고 성서 고고학을 30년 넘게 연구해온 학자죠. 저는 평생 하나의 질문에 매달려 왔습니다.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었을까?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고요.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죠. 2000년 동안 학자들은 에덴의 위치를 찾으려 했습니다. 대부분은 메소포타미아라고 믿었어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 현재 이라크 지역이죠.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성경에 4강이 나오는데 그중 2개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니까요. 하지만 뭔가 항상 이상했어요. 지형이 맞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 국립도서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고대 사본을 복원하는 프로젝트였어요. 어느 날 지하서고에서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어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양피지 조각들이 가득했어요. 조심스럽게 하나씩 꺼냈습니다. 히브리어로 쓰여 있었죠. 창세기 주석이었어요. 매우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한 조각을 현미경으로 봤습니다. 희미한 글씨가 보였어요. 에덴은 동방 끝, 바다와 산 사이에 있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동방 끝이라고요? 메소포타미아는 이스라엘 동북쪽이에요. 끝이 아니었습니다. 동방의 끝은 어디일까요? 지도를 펼쳤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선을 그었어요. 시리아, 이라크, 이란, 중앙아시아, 중국, 그리고 한반도. 동방의 끝은 한반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어요. 에덴이 한국이라고요? 말도 안 됐습니다. 양피지를 다시 봤습니다. 더 읽어봤어요. 4강이 흐르고 사계절이 뚜렷하며 산과 바다가 조화를 이룬다. 저는 한국에 대해 거의 아는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묘사가 궁금했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했습니다. 한국강,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4개의 큰 강이 나왔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4개라고요? 창세기에도 4강이 나옵니다. 비손, 기혼,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우연일까요? 한국 지형을 검색했습니다. 사진들이 나왔어요. 산이 많았습니다. 삼면이 바다였어요. 강이 여러 곳에서 흘렀죠. 바다와 산 사이. 양피지의 묘사와 맞았습니다.
동료 교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요셉, 에덴이 한국일 가능성이 있나? 다니엘, 농담이지? 에덴은 메소포타미아야. 하지만 이 양피지를 봐. 동방 끝이라고 적혀 있어. 그건 오역이거나 비유일 거야.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궁금증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도서관으로 다시 갔습니다. 더 많은 양피지를 봤어요. 다른 조각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에덴은 생명이 충만한 곳이다. 모든 식물이 자라고 모든 동물이 살며 사람이 노력 없이 먹을 수 있다. 생명이 충만한 곳이라고요? 메소포타미아를 떠올렸습니다. 사막이 많았어요. 물론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주변은 비옥했죠. 하지만 충만하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다시 검색했습니다. 한국 생태계. 놀라웠습니다. 산림 면적 64%, 수천 종의 식물, 사계절이 뚜렷해서 다양한 생태계가 공존했어요. 삼면이 바다라 해산물도 풍부했습니다. 충만이라는 표현이 어울렸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성경학자로서 평생을 살았어요. 에덴은 메소포타미아라고 배웠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한 주일 동안 자료를 더 모았습니다. 한국에 관한 모든 것을요. 지형도를 봤습니다. 한반도는 산맥이 중심을 관통했어요. 백두대간이라고 불렀죠. 그 산맥에서 강들이 흘러나왔습니다.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마치 생명수가 네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았어요. 창세기 2장 10절이 떠올랐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더라. 한반도 지형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기후를 조사했습니다.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했어요.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비가 내리며 가을에는 수확하고 겨울에는 눈이 내렸죠. 완벽한 순환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어땠나요? 건기와 우기뿐이었어요. 사계절이 없었죠. 문화를 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연을 사랑했어요. 산과 강을 신성하게 여겼죠. 고대 한국 신화에는 신이 내려온 정원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에덴도 신이 만든 정원이었어요.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학계는 절대 믿지 않을 거예요.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가야 했어요. 직접 가서 보고 강을 확인하고 산을 오르고 지형을 조사해야 했습니다. 비행기표를 끊기 전에 양피지를 다시 봤습니다. 에덴은 동방 끝, 바다와 산 사이에 있다. 제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지도는 나를 엉뚱한 곳으로 이끌었다. 동방의 끝, 산과 바다. 나는 그곳이 한국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만약 정말로 에덴이 한국이라면, 만약 양피지가 옳다면, 이건 세계 역사를 다시 쓰는 발견이 될 겁니다. 인류 최초의 정원, 생명이 시작된 곳, 하나님이 걸으셨던 땅. 그곳이 메소포타미아가 아니라 한반도였다면요? 상상만 해도 전율이 흘렀습니다. 저는 짐을 쌌습니다. 지도, 나침반, 성경, 양피지 사진.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예루살렘의 하늘이 보였어요. 이곳에서 동쪽으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에덴일까요? 곧 알게 될 거예요. 한국으로 떠나기 전 저는 창세기의 네 강을 다시 연구해야 했습니다.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예루살렘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성경을 펼쳤어요.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읽었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더라.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수하고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온 땅을 둘렀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저는 이 구절을 수백 번 읽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문제가 있었어요.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이에요.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 강이죠. 이 두 강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비손과 기호는요? 아무도 몰라요. 2000년 동안 학자들이 찾으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일강이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인더스 강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지형이 맞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뭐냐고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같은 근원에서 나오지 않아요. 서로 다른 곳에서 시작해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만나죠. 하지만 창세기는 뭐라고 합니까?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갈라졌다고 해요. 하나의 근원에서 네 강으로 갈라진다는 뜻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는 그런 지형이 없어요. 동료 교수들과 토론했습니다. 다니엘, 그건 비유적 표현이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 하지만 성경은 구체적으로 네 강을 말하고 있어. 비유라기엔 너무 상세해.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건데?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분명히 존재해. 그게 문제야. 우리가 잘못 찾고 있는 거 아닐까? 저는 세계 지도를 펼쳤습니다. 네 강이 하나의 근원에서 갈라지는 지형을 찾기 시작했어요. 유럽을 봤습니다. 없었어요. 아프리카를 봤습니다. 없었어요. 중앙아시아를 봤습니다. 산이 많았지만 내강 체계는 아니었어요. 중국을 봤습니다. 양쯔강, 황하. 크긴 했지만 구조가 달랐어요. 그리고 한반도를 봤습니다. 제 손이 멈췄어요. 백두산에서 백두대간이 시작됩니다. 한반도를 관통하는 거대한 산맥이죠. 그 산맥에서 강들이 갈라져 나옵니다. 동쪽으로 동해로 흐르는 강들, 서쪽으로 서해로 흐르는 강들, 남쪽으로 남해로 흐르는 강들. 주요 강은 4개였어요.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완벽한 네 갈래 체계였어요. 지형도를 더 자세히 봤습니다. 백두대간이 중앙 분수령입니다. 물이 그곳에서 사방으로 흘러요. 마치 하나의 근원에서 네 강이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창세기 묘사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저는 한국 지리 전문서를 찾아봤습니다. 한강은 서쪽으로 흘러요. 서해로 들어가죠. 금강도 서쪽으로 흘러요. 좀 더 남쪽에서 서해로 들어갑니다. 낙동강은 남쪽으로 흘러요. 남해로 들어가죠. 영산강도 남쪽으로 흘러요. 서남쪽 바다로 들어갑니다. 모두 백두대간에서 시작해요. 저는 종이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반도 중앙에 산맥을 그리고 네 방향으로 강을 그었어요. 그리고 창세기의 에덴 강 체계를 그렸습니다. 구조가 똑같았어요. 메소포타미아 지도도 그렸습니다. 티그리스는 터키 동남부에서 시작해요. 유프라테스는 터키 동부에서 시작하죠. 서로 다른 근원입니다. 창세기 묘사와 맞지 않아요. 한국 수문학 자료도 찾아봤습니다. 한반도 연평균 강수량 1300mm, 메소포타미아는 200mm 미만이에요. 한국은 물이 풍부했습니다. 에덴의 강이 동산을 적셨다는 묘사와 맞았어요. 저는 성경 구절을 다시 봤습니다. 첫째 강 비소는 금이 있는 하윌라 땅을 둘렀다. 금이라고요? 한국을 검색했습니다. 한국 금광. 놀랍게도 한국에는 금광이 많았어요. 특히 강원도와 경상도예요. 낙동강 유역에 사금이 많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둘째 강 기호는 구스 땅을 둘렀다.
구수는 검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한국 토양을 조사했습니다. 현무암이 많았어요. 검은 화산암이죠. 특히 제주도와 남부 지역에 많았습니다. 모든 묘사가 맞아떨어졌어요. 동료에게 전화했습니다. 요셉, 한국 지형을 봤어. 내 강이 하나의 근원에서 갈라져. 그게 무슨 소리야? 백두대간이라는 산맥에서 4개 큰 강이 나와. 창세기 묘사와 완벽하게 일치해. 다니엘, 그건 억지야.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실제로 존재해. 그래, 하지만 그 2강은 같은 근원이 아니야. 성경 구절과 맞지 않아. 요셉이 침묵했습니다. 내 말이 맞긴 해. 항상 그게 문제였지. 하지만 그렇다고 에덴이 한국이라고? 나도 믿기 어려워. 하지만 증거는 명확해. 저는 더 많은 자료를 모았습니다. 한국의 강 체계가 왜 특별한지 알게 됐어요. 중국은 강이 너무 컸어요. 양쯔강 하나가 한국 전체보다 길죠. 일본은 강이 너무 짧았어요. 섬나라라 긴 강이 없어요. 한국은 딱 적당했습니다. 4개의 큰 강이 균형 있게 분포했어요. 그리고 모두 한 근원에서 나왔습니다. 제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성경의 강들은 중동 어디에서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았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2000년 동안 잘못된 곳을 찾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이 커졌어요. 한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직접 강을 봐야 했어요. 백두대간에 올라가서 물이 갈라지는 것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곳이 에덴이라면 지형이 증명할 거예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은 긴장과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정말로 이곳이 에덴의 조건을 충족할까요? 공항을 나서자마자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공기였어요. 습했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이스라엘의 건조한 공기와 완전히 달랐죠.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산이 보였습니다. 녹색이었어요. 나무가 가득했죠. 이스라엘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곧바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창세기에 묘사된 에덴의 환경 조건을 노트에 정리했어요. 첫째, 사계절이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나와요.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둘째, 물이 풍부해야 합니다. 에덴에는 강이 흘렀고 안개가 땅을 적셨어요. 셋째, 식생이 다양해야 합니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넷째, 산과 강이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에덴은 평평한 땅이 아니었어요. 강이 발원한다는 건 산이 있다는 뜻이죠. 이 4가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 전역을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강원도로 갔습니다. 산악 지역이었어요. 설악산에 올랐습니다. 등산로를 걸으면서 주변을 관찰했어요. 소나무, 참나무, 단풍나무, 수십 종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계곡에는 물이 흘렀어요. 맑고 차가웠죠. 현지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이 산에 나무가 몇 종류나 됩니까? 수백 종이요. 한국은 식생이 매우 다양해요. 사계절이 뚜렷합니까? 물론이죠.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녹음이 우거지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눈이 쌓여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완벽한 사계절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어떤가요? 건기와 우기뿐입니다. 봄과 가을이 짧아요. 메소포타미아도 마찬가지예요. 뚜렷한 사계절이 없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다음 날 계곡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물이 끊임없이 흘렀어요. 폭포도 있었고 작은 연못도 있었죠. 이 물은 어디서 옵니까?
산 정상에서 내려와요. 빗물과 눈 녹은 물이죠. 1년 내내 흐릅니까? 네, 한국은 강수량이 많아서 항상 물이 있어요. 저는 손을 담가봤습니다. 차갑고 깨끗했어요. 창세기 2장 6절이 떠올랐습니다.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한국은 습도가 높았어요. 안개가 자주 꼈죠. 성경 묘사와 맞았습니다. 남해안으로 이동했습니다. 바다를 보고 싶었어요. 통영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항구 도시였어요.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섬들이 점점이 떠 있었어요. 어시장에 갔습니다. 수십 종의 해산물이 있었어요. 생선, 조개, 해조류. 모든 것이 신선했죠. 한국 바다는 어업이 좋습니까? 어부가 대답했습니다. 아주 좋죠. 난류와 한류가 만나서 물고기가 많아요. 먹을 것이 풍부하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바다가 우리를 먹여 살려요. 창세기 1장 20절이 떠올랐습니다. 물에는 생물이 번성하게 하라. 한국 바다는 생명으로 가득했어요. 제주도로 갔습니다. 화산섬이었어요. 한라산에 올랐습니다. 정상까지는 못 갔지만 중턱까지 갔어요. 놀라웠습니다. 고도에 따라 식생이 바뀌었어요. 아래는 상록수림이었어요. 중간은 화렵수림이었죠. 위로 갈수록 관목이 나타났습니다. 하나의 산에 여러 생태계가 공존했어요. 이게 왜 가능합니까?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기후가 다양해서요. 한국은 온대, 아열대, 냉대 기후가 모두 있어요. 하나의 나라예요? 네, 좁은 나라지만 기후대가 다양해요.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게 바로 에덴이 아닐까요?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한국에는 모든 나무가 있었어요. 아름다웠고 열매를 맺었죠. 서울로 돌아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환경 데이터를 모았어요. 산림 면적 64%, 세계 평균 30%보다 2배 높았습니다. 식물종 4,000종 이상. 이스라엘은 2,500종이에요. 연평균 강수량 1,300mm. 이스라엘은 500mm죠. 사계절 평균 기온 영하 5도에서 영상 30도. 완벽한 온대 기후였어요.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중국을 생각해 봤습니다. 너무 넓어요. 사막도 많고 극한 기후도 있죠. 일본은 어떤가요? 산이 많지만 섬이에요. 태풍이 자주 와요. 유럽은 어떤가요? 좋긴 하지만 겨울이 너무 춥고 길어요. 한국은 딱 적당했습니다. 너무 춥지도 너무 덥지도 않았어요. 너무 건조하지도 너무 습하지도 않았죠. 산과 바다가 조화를 이뤘습니다. 제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한국의 자연은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완벽했다. 에덴의 충만함을 가장 닮은 곳. 나는 그걸 눈으로 보고 있었다. 성경학자로서 평생 에덴을 상상했습니다. 아름다운 정원, 풍부한 물, 다양한 생명.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한국에 있었어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몰랐던 진실일까요? 저는 점점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덴은 메소포타미아가 아니었어요. 너무 건조했고 사계절이 없었으며 식생이 제한적이었죠. 한국이 훨씬 더 에덴 묘사에 가까웠습니다. 물론 아직 증명할 수는 없었어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죠. 하지만 환경적으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에덴이 가져야 할 모든 조건을 충족했어요. 자연 환경을 확인한 후 저는 문화를 조사해야 했습니다. 고대 한국인들은 낙원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한국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갔습니다. 고대사 전문가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김 박사를 만났습니다. 한국 고대 신화에서 낙원 개념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단군 신화를 보셔야겠네요. 한국 건국 신화죠. 김 박사가 삼국유사를 펼쳤습니다.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요. 신단수요? 신성한 나무입니다. 하느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이죠.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신성한 나무라고요? 창세기 2장에도 나무가 나옵니다.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에덴의 중심에 나무가 있었어요. 그 나무가 왜 신성합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였어요. 신이 그곳을 통해 내려왔죠. 정원 같은 곳이었습니까? 네, 아름다운 곳으로 묘사됩니다. 모든 생명이 시작된 곳이에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모든 생명이 시작된 곳. 에덴도 그랬어요. 환웅은 그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인간 세상을 다스렸어요. 농사, 질병, 형벌, 선악을 주관했죠. 인간과 함께 살았다는 뜻입니까? 네, 신과 인간이 함께 있는 시대였어요. 제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에덴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동산에서 거니셨죠. 아담과 함께요. 이 시대는 언제 끝났습니까? 인간이 타락하면서요. 곰과 호랑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상징적 표현이에요. 타락이라고요? 네, 인간이 신의 뜻을 어기면서 낙원 시대가 끝났어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이것도 창세기와 같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죠.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구조가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신라 신화도 비슷합니까? 네, 신라도 하늘에서 왕이 내려왔다고 해요. 나정이라는 우물 옆에요. 우물이요? 생명수가 솟는 곳이죠. 신성한 물이에요. 창세기에도 물이 중요합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물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신라 사람들은 그곳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천국 또는 선경이라고 했어요. 신들의 정원이죠. 선경의 특징이 뭡니까? 아름답고 풍요롭고 병이 없고 사람들이 오래 살았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에덴의 특징과 같았어요. 창세기에서 아담은 930년을 살았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기 전에는 영원히 살 수 있었죠. 고조선은 어떻습니까? 고조선도 비슷해요. 밝은 동방의 나라라고 했죠. 밝은 동방이요? 네,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이에요. 빛이 시작되는 곳이죠. 창세기 2장.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방, 빛이 시작되는 곳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다음 날 국립민속박물관으로 갔습니다. 한국 전통 신앙을 보고 싶었어요. 산신각 전시를 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산을 신성하게 여깁니까? 학예사가 대답했습니다. 네, 산은 하늘과 가까운 곳이에요. 신이 거하는 곳이죠. 제사를 산에서 드립니까? 그렇습니다. 중요한 제사는 높은 산에서 드려요. 성경도 그래요. 아브라함은 산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모세는 시나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산은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정원 개념도 있습니까? 네, 궁궐의 후원이라는 게 있어요. 왕의 정원이죠. 어떤 곳입니까? 나무와 연못이 있어요. 아름답게 꾸며진 곳이죠. 왕이 쉬면서 명상하는 공간이에요. 에덴도 정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곳이죠. 창원으로 갔습니다. 단군 신화의 무대인 태백산 근처였어요. 산을 올랐습니다. 중턱에 제단이 있었어요. 이 제단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가이드가 대답했습니다. 오래됐어요. 고대부터 제사를 드리던 곳이죠. 무슨 제사입니까? 하늘에 드리는 제사예요. 하늘님께 감사하고
복을 비는 거죠. 정원이나 나무와 관련이 있습니까? 있죠. 신단수 전설이 이 근처에요. 신성한 나무가 있었다고 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나무가 울창했어요. 계곡에서 물소리가 들렸죠. 에덴을 상상했습니다. 이런 곳이 아니었을까요? 나무가 있고, 물이 흐르고, 산이 있는 곳. 신과 인간이 만나는 곳. 서울로 돌아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히브리 에덴 개념과 한국 낙원 개념을 비교했어요. 첫째, 중심에 나무가 있습니다. 에덴은 생명나무, 한국은 신단수. 둘째, 신과 인간이 함께 있습니다. 에덴은 하나님과 아담, 한국은 환웅과 사람들. 셋째, 정원입니다. 에덴은 동산, 한국은 선경. 넷째, 물이 있습니다. 에덴은 강, 한국은 우물과 계곡. 다섯째, 타락이 있습니다. 에덴은 선악과, 한국은 금기 위반. 여섯째, 추방입니다. 에덴은 동산 밖으로, 한국은 낙원시대 종료. 6가지가 모두 일치했어요.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같은 기억을 공유하는 걸까요? 제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신과 인간이 함께한 정원. 이 표현은 히브리 전통의 중심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에서도 발견되었다. 한국 사람들은 낙원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늘에서 신이 내려온 정원을요. 모든 생명이 시작된 곳을요. 타락하기 전의 순수한 시대를요. 이게 바로 에덴 아닐까요? 세계 여러 문화에 낙원 신화가 있습니다. 그리스의 황금시대, 북유럽의 아스가르드. 하지만 한국의 신화는 특별했어요. 구조가 성경과 너무 비슷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됐습니다. 한국인들은 에덴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조상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죠. 신화의 유사성을 확인한 후 저는 실질적인 생명력을 조사해야 했습니다. 에덴은 풍요의 땅이었거든요. 창세기 2장 9절을 다시 읽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이 2가지가 핵심이었어요. 한국의 식생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립수목원을 방문했습니다. 경기도 포천에 있었어요.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한국에 식물이 몇 종류나 됩니까? 관속식물만 4,000종이 넘어요. 이끼나 균류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죠. 4,000종이요? 네, 한반도는 식물 다양성이 매우 높아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스라엘은 2,500종 정도예요. 왜 이렇게 많습니까? 사계절이 뚜렷하고 기후대가 다양해서요. 남쪽은 아열대성이고 북쪽은 냉온대성이에요. 모두 먹을 수 있습니까? 많은 식물이 식용이나 약용이에요. 나물, 열매, 뿌리. 한국 사람들은 수백 종을 먹어요. 수백 종이라고요? 에덴의 묘사와 맞았습니다. 수목원을 걸었습니다. 소나무, 참나무, 단풍나무, 벚나무. 끝이 없었어요. 이 나무들이 모두 한국 자생종입니까? 대부분이요. 한국은 자생수종이 매우 풍부해요. 열매나무 구역에 갔습니다. 사과, 배, 복숭아, 감, 밤, 호두. 모두 한국에서 자랐어요. 이 나무들이 야생에도 있습니까? 네, 산에 가면 야생 열매나무가 많아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산에서 채집해서 먹었죠. 창세기 묘사가 떠올랐습니다. 에덴에서 아담은 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경작 없이요. 한국도 그랬던 거예요. 전라남도로 갔습니다. 농업지역이었어요. 논과 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황금빛 벼가 익어가고 있었어요. 농부를 만났습니다. 한국 땅은 농사가 잘 됩니까? 아주 잘 되죠. 물이 풍부하고 햇빛이 좋아요.
힘들지 않습니까? 물론 힘들죠. 하지만 땅이 좋아서 수확이 많아요. 어떤 작물을 키웁니까? 쌀, 보리, 콩, 채소. 거의 모든 작물이 잘 자라요. 저는 밭을 둘러봤습니다. 배추, 무, 고추, 마늘. 다양했어요. 1년에 몇 번 수확합니까? 작물마다 다르지만 봄에 심어서 가을에 거둬요. 이모작도 가능하고요. 이스라엘은 어떤가요? 물이 부족해서 관계가 필수예요. 작물도 제한적이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자연적으로 풍요로웠어요. 남해안으로 이동했습니다. 어촌 마을이었어요. 어시장에 갔습니다. 전날 통영에서 봤던 것보다 더 큰 시장이었어요. 수십 종의 생선이 있었습니다. 고등어, 갈치, 조기, 광어, 우럭. 조개류도 많았어요. 전복, 소라, 굴, 홍합, 바지락. 해조류도 가득했습니다. 미역, 다시마, 김. 이게 모두 이 바다에서 잡힙니까? 상인이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 바다가 풍족해요. 사계절 다른 물고기가 나와요. 사계절 다요? 그렇죠. 봄에는 도미, 여름에는 갈치, 가을에는 고등어, 겨울에는 과메기용 꽁치요. 끊임없는 공급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에 충만하라. 한국 바다가 그랬어요. 제주도로 다시 갔습니다. 이번에는 생태계를 조사하려고요. 제주도 생물권 보전지역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제주도는 생물 다양성이 높습니까? 아주 높아요. 섬이지만 육지보다 종이 많은 경우도 있죠. 왜 그렇습니까? 화산섬이라 토양이 비옥해요. 그리고 기후가 온화하죠. 난대성 식물과 온대성 식물이 공존해요. 동물은요? 포유류는 적지만 조류와 곤충이 엄청 많아요. 나비만 해도 100종이 넘어요. 한 땅에 이렇게 많은 생명이 공존한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한라산 숲길을 걸었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어요. 저게 무슨 새입니까? 동박새예요. 제주도 토종이죠. 한국에 새가 많습니까? 네, 철새 포함하면 500종이 넘어요. 한국은 철새 이동 경로거든요. 500종이라고요? 엄청난 숫자였어요. 서울로 돌아와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생물 다양성 지수를 찾아봤어요. 식물 4,000종 이상, 조류 500종 이상, 어류 1,000종 이상, 포유류 100종 이상, 곤충은 수만 종. 면적 대비 생물 다양성이 세계 최상위권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했어요. 일본은 섬나라라 고립됐어요. 종이 한정적이죠. 중국은 넓지만 사막과 고원이 많아요. 지역 편차가 커요. 몽골은 초원뿐이에요. 다양성이 낮죠. 한국은 작지만 완벽했습니다. 산, 강, 바다, 평야. 모든 생태계가 있었어요. 제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하나의 땅에 이렇게 많은 생명이 공존하는 나라. 나는 한국을 보며 에덴의 풍요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에덴은 풍요의 땅이었어요. 모든 나무가 있고 모든 동물이 있었죠. 한국도 그랬습니다. 식물, 동물, 물고기. 모든 생명이 충만했어요. 경작하지 않아도 산에서 열매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바다에 나가면 물고기가 가득했어요. 이게 바로 에덴의 축복 아닐까요? 성경학자로서 평생 에덴을 상상했습니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땅을요. 그런데 그 땅이 한국에 있었어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잊혀진 진실일까요? 저는 더 이상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너무 많았어요. 지형, 기후, 식생, 생태계. 모든 것이 에덴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은 한국이었어요. 한국의 자연과 문화를 조사한 후 저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필요했습니다. 고대 문헌이었어요. 다른 문명들은 동방을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국립도서관 고문헌실로 갔어요. 페르시아 문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조로아스터교 경전이었어요. 아베스타를 펼쳤습니다. 고대 페르시아어로 쓰여 있었죠. 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동방 끝에 순수한 땅이 있다. 그곳은 아후라, 마즈다가 처음 창조한 곳이다. 아후라, 마즈다는 조로아스터교의 최고신이에요. 동방 끝, 순수한 땅, 처음 창조한 곳. 제 손이 떨렸습니다. 에덴과 같은 개념이었어요. 다른 부분도 읽었습니다. 그곳에는 네 강이 흐르고 모든 식물이 자라며 사람들이 질병 없이 살았다. 네 강이라고요? 창세기와 똑같았습니다. 페르시아는 이스라엘 동쪽이에요. 그들도 동방 끝의 낙원을 알고 있었던 거죠. 중국 고대 문헌도 찾았습니다. 산해경이라는 책이었어요. 한문으로 쓰여 있었지만 번역본이 있었어요. 동해의 끝에 신선의 나라가 있다. 삼신산이라고 부른다. 그곳에는 불로초가 자라고 사람들이 죽지 않는다. 삼신산. 세계의 신성한 산이라는 뜻이었어요. 한국에도 삼신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하늘, 땅, 인간을 주관하는 신이죠. 우연일까요? 계속 읽었습니다. 그곳은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이다. 생명이 시작되는 곳이요. 만물이 자라는 곳이다.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 동쪽 끝이라는 뜻이었어요. 중국 입장에서 동쪽 끝은 어디일까요? 한반도였습니다. 다른 중국 문헌도 찾아봤습니다. 사기였어요. 동의전을 펼쳤습니다. 동쪽 오랑캐에 대한 기록이죠. 하지만 내용을 읽어보니 오랑캐가 아니었어요. 동방의 사람들은 인의를 중시한다. 정직하고 예를 지키며 하늘을 섬긴다. 칭찬이었습니다. 그 땅은 산과 바다가 아름답고 사계절이 조화롭다. 에덴의 묘사와 비슷했어요.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연락했습니다. 이메일로 자료를 요청했어요. 답변이 왔습니다. 한국 고대 문헌에서 동방 개념을 찾아준 거였죠. 삼국유사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동국이라고 한다. 해가 가장 먼저 비추는 곳이요. 군자의 나라다. 군자의 나라. 도덕적으로 고귀한 사람들의 나라라는 뜻이었어요. 에덴에서 아담은 죄짓기 전까지 의로웠습니다. 완전했어요. 한국 사람들도 군자라고 불렸어요. 고구려 문헌도 있었습니다. 동명왕은 하늘의 아들이다. 동방의 빛을 받아 태어났다. 동방의 빛. 생명의 근원이었어요.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은 창조의 시작이었습니다. 유대 문헌도 다시 조사했습니다. 탈무드를 펼쳤어요. 한 랍비의 주석을 발견했습니다. 에덴은 서쪽이 아니다. 창세기는 동방이라고 명확히 말한다. 우리가 동쪽 끝을 찾지 못했을 뿐이다. 동쪽 끝을 찾지 못했다고요? 그 랍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에덴이 메소포타미아가 아니라는 것을요. 다른 유대 전승도 찾아봤습니다. 에덴의 문은 동쪽에 있다. 해가 뜨는 곳을 향한다. 동쪽 문. 해가 뜨는 곳. 한반도는 동쪽 끝이었습니다.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이었어요. 아랍 문헌도 조사했습니다. 이븐 바투타의 여행기였어요. 그는 14세기 여행가였어요. 아시아 전역을 돌아다녔죠. 한국에 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극동의 나라, 산과 강이 아름답고 사람들이 예의 바르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먼저 태양을 보는 민족이라고 자랑한다. 가장 먼저 태양을 보는 민족. 이건 단순한 지리적 사실이 아니었어요. 상징이었죠. 태양은 생명이에요. 빛이에요.
시작이에요. 모든 문헌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페르시아 아베스타는 동방 끝의 순수한 땅을 말합니다. 중국 산해경은 동해 끝의 신선의 나라를 말해요. 중국 사기는 동방 사람들의 인의를 말합니다. 한국 삼국유사는 동국, 해가 먼저 비추는 곳을 말해요. 유대 탈무드는 에덴이 동쪽 끝이라고 합니다. 아랍 여행기는 극동의 아름다운 나라를 말해요. 모든 화살표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동쪽, 동방 끝, 해가 뜨는 곳. 그곳은 한반도였어요. 제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히브리인도, 페르시아인도, 중국인도, 아랍인도 모두 동방의 정원에 대해 말했다. 그 화살표의 끝에는 한국이 있었다. 이건 우연일 수 없었어요. 서로 다른 문명이 서로 다른 시대에 같은 것을 기록했습니다. 동방에 특별한 땅이 있다고요. 순수하고 아름답고 생명이 충만한 곳이라고요. 그곳이 어디일까요? 지도를 펼치면 답은 명확했습니다. 모든 문명의 동쪽 끝,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 산과 바다가 조화를 이루는 곳, 내 강이 흐르는 곳, 한반도였어요.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고대 문헌들은 에덴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위치는 잊어버렸지만 특징은 기억했죠. 그리고 그 특징들은 모두 한국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다니엘입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6개월간의 연구를 마무리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백두대간이었어요. 한반도 중심 산맥이었죠. 새벽 일찍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가이드와 함께였어요. 산길을 걸으면서 주변을 봤습니다. 나무가 울창했어요. 계곡에서 물소리가 들렸죠. 저 물이 어디로 갑니까? 가이드가 대답했습니다. 여러 방향으로 흘러요. 동쪽으로는 동해로, 서쪽으로는 서해로, 남쪽으로는 남해로요. 하나의 산에서 사방으로 흐른다는 뜻입니까? 네, 백두대간이 분수령이에요. 모든 강이 여기서 시작하죠. 저는 멈춰 섰습니다. 바로 이거였어요. 창세기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더라. 하나의 근원에서 내 방향으로.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정상 부근에 도착했습니다. 사방이 보였어요. 동쪽으로 높은 산들이 이어졌습니다. 서쪽으로 평야가 펼쳐졌어요. 남쪽으로 구름이 완만했죠. 완벽한 균형이었습니다. 이 산맥이 얼마나 깁니까?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1400km예요. 한반도 전체를 관통하죠. 1400km. 생명의 대동맥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모든 자료를 펼쳤습니다. 6개월 동안 모은 증거들이었어요. 지형 증거가 있었습니다. 백두대간에서 발원하는 네 강,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창세기의 네 강 구조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기후 증거가 있었습니다. 뚜렷한 사계절, 풍부한 강수량, 온화한 기온. 에덴의 안개가 땅을 적시고라는 묘사와 맞았어요. 생태 증거가 있었습니다. 식물 4,000종 이상, 조류 500종, 어류 1,000종.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실제로 존재했어요. 문화 증거가 있었습니다. 신단수, 선경, 하늘의 정원. 모두 에덴 개념과 일치했죠. 문헌 증거가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중국, 유대, 아랍. 모든 문명이 동방의 정원을 기록했어요. 저는 컴퓨터를 켜고 최종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에서 왔습니다. 평생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다고 믿었어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쳤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6개월 동안 한국에서 연구하며 깨달았어요. 에덴은 메소포타미아가 아니었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지형. 메소포타미아에는 네 강이 하나의 근원에서 갈라지지 않아요. 한국에는 있습니다. 기후. 메소포타미아는 건조해요. 사계절이 없죠. 한국은 완벽한 사계절이 있고 물이 풍부해요. 생태. 메소포타미아는 사막이 많아요. 생물 다양성이 제한적이죠. 한국은 생명이 충만합니다. 문화. 한국 고대 신화는 에덴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해요. 신단수, 선경, 타락과 추방. 구조가 같아요. 문헌. 세계 모든 고대 문명이 동방의 정원을 말했어요. 그 끝에 한국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조심스럽지만 확신에 가까운 결론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한국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요. 물론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고 대홍수도 있었으며 지형도 변했을 거예요. 하지만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네 강의 구조, 풍요로운 자연, 낙원을 기억하는 신화, 동방을 가리키는 문헌. 모든 것이 한국을 가리키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은 축복받은 땅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곳이 인류가 시작된 곳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아담을 두셨던 바로 그 정원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산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강은 깨끗해요. 여러분의 바다는 풍요롭죠.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곳이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특별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직해요. 근면하죠. 예의를 지켜요. 고대 중국 문헌이 동방의 군자라고 부른 게 이해됩니다. 여러분 안에 에덴의 유산이 남아있는 거예요. 순수함, 정직함,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이 모든 게 에덴에서 물려받은 거예요. 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논문을 쓸 겁니다. 에덴 동산의 재발견 한반도 지리학적 재해석이라는 제목으로요. 학계는 반발할 겁니다. 2000년 전통을 뒤집는 거니까요. 하지만 저는 확신해요. 진실은 숨길 수 없으니까요. 증거가 너무 명확합니다. 지형, 기후, 생태, 문화, 문헌. 모든 것이 한국을 가리키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여러분이 보존해온 자연 덕분에 에덴을 볼 수 있었어요. 존경합니다, 한국 사람들. 여러분의 문화 덕분에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이 땅의 아름다움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요. 이곳은 특별합니다. 태초부터 특별했어요. 생명이 시작된 곳이었고 하나님이 거니셨던 곳이었으며 인류가 처음 숨쉬었던 곳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거룩한 땅에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워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보존하세요. 여러분이 가진 것은 단순한 아름다운 나라가 아니에요. 에덴의 잔향을 품은 땅입니다. 다니엘 루빈 올림. 이 영상이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숨겨진 진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합시다. 감동할 채널을 구독하시면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